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1인당 20에서 25만 원 수준의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0조 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로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오늘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 지방 일정으로 내일 광주를 찾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죽이기 위해 정부 여당이 총동원됐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금융연구원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과 대장동 관련 이재명 비리방지법 등 주요 입법 활동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쏘아올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이 오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뒷받침했는데 야당은 일제히 선거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 원 투입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위로금이나 소비 진작용이 아닌 방역 지원금 명목입니다. 재원은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내년으로 유예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빠르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20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골적인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돈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도 여야 간 포퓰리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긴 어렵지만 집권하면 추경을 통해 실천 방안을 찾겠다며 윤 후보 공약에 힘을 실었지만 집권하게 되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출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러면서 그에 맞추어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 부채를 50조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것으로밖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현금성 공약 논쟁에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후보들의 쩐의 전쟁, 청년 미래를 착취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경제통인 무소속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로 두 후보 모두 재정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옮겨붙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예결위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애써주신 국민을 위한 그런 재난지원금, 보편적인 이런 재난지원금은 한번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지원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몇 차례 걸쳐서 제가 보기엔 5차례로 기억을 하는데요. 손실보상까지 한 5차례 걸쳐서 쭉 지원해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일단 금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고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퍼주기식 예산이 많으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 그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 그러잖아요. 25조 가까이 든다는데 어디서 객출하실 겁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택지개발 촉진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도 25%에서 20%로 낮춰 민간 개발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과대한 수익을 위해서 꽃길을 깔아준 거예요. 이 꽃길을 깔아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담했던 분들은 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규제를 푼 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성남시에서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 비리 의혹이 나왔다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실무진의 제안을 묵살하고 그런 엉터리 설계를 통해 가지고 민간한테 수천억의 1000배의 초과이익을 만든 사람이 자기라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엉뚱하게 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책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야당은 부처별 탄소 중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탄소 중립 2050 정책에 따라 12조 원 규모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잡혀 있다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번엔 여야 대선 후보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하며 4.19 정신을 기렸는데요. 내일 광주 일정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부각한 행보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청년층과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설 예정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하루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되면서 부득이하게 이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치료 후 퇴원해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참모진에게 대선 후보로서 일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라도 아내를 간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 간담회 등에 참석해 약세를 보이는 2030 세대를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청년층 공약 행보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는 10일 부울경을 시작으로 한 전국 투어에도 청년단체 간담회 등을 포함시켜 2030 지지세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는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데 그에 앞서 4.19 기념탑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특히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이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윤 후보 광주 방문에 대해 5.18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쟁점이 됐는데요. 여당은 대선 전에 관련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대선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이 조속히 규명돼야 대선에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줘야 돼요. 유권자들한테. 만약에 죄가 없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 검찰, 공수처가 총동원됐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51억 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수처를 가지고 야수천이, 윤석열 수사천이, 정권 보위천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마치 송영길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수사를 진행하듯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날짜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선거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선거에 개입할 의사와 의지가 없다며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당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예산의 증액을 주장했고 한동훈 검사장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포렌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야당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네 번째 입건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수사에 다 쓰이는 돈이라고요. 그건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야당은 내년도 법무부 예산이 줄은 데 대해 검찰 힘 빼기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T 통신장애 사고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통신망 오류로 전국 유무선 인터넷이 마비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여야는 사태 파악부터 추후 보상까지 KT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KT 통신 장애 때문에 약 89분 동안 KT의 유무선 네트워크가 멈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은 상황. KT는 개인과 기업 고객, 소상공인에게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4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과방위 의원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턱없이 낮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고 KT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한 보상책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배상 수준을 보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1,000원, 자영업 소상공인도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인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용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동의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 오류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복구하는 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매뉴얼도 없이 이런 라우터 교체 작업이나 신규 라우터 작업을 했단 말입니까? 국가 전체 기관 인터넷망이 너무나 허술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 우면동 테스트베드에 일단 지금 망 관련돼서는 가상화 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베드에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걸 저희가 지역까지 좀 더 확대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사 관리 등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과방위는 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 친환경 수소 생산 설비 업체를 방문해 수소에너지 초격차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후보는 수소산업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특히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나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며 다음 정부에선 이 분야에 집중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려면 대통령도 다음에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차별은 긴급히 없어져야 하고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어 온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특위는 민주당 9인이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됩니다. 정개특위에선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이 연관돼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오는 11일과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르면 오는 11일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문제, 과세를 좀 유예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떠오르실 텐데요. 네. 그동안은 이러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도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요.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제 초과를 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그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과세 방식이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투자 수익이 얼만큼의 지금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 가상자산 같은 이제 경우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이 가상자산 소득을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요,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250만 원은 그 기본 공제를 해주고 750만 원이 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서 모두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또 세금이 매겨질 방침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야도 과세를 이제 유예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은 이제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여야 모두 이 당내 기구를 만들어 활동을 하는 등 군부를 떼왔습니다. 네. 여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고 투자자 보호 장치 등도 없으니 이것부터 내년에 제도화한 뒤 2023년부터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여야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조명희 의원이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이 2030 청년층이다 보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럼 잠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얼마 낼 건가 선정하듯이 실제 과세는 23년부터 얻는데 저희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건데 이거 유예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런 제도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손해본 사람에게는 당신이 알아서 손해 다 안으시오 하고 이익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그거는 할 일이 아니죠. 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대선 후보 입장이 지금 어떻게 똑같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화제가 됐던 이제 재난금 지급에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해 청년 간담회도 잡았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로 이후의 일정은 모두 취소가 됐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앞서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 국가가 가상자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이제 과세에는 유예를 하자 이런 이제 목소리인데 정부 방침은 어떤 건가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입장은 변함이 아직은 없는데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 여야가 합의해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또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건 그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조정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여야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해선 이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논의는 좀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이 소득 한도액을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조만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관련 제도들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이준석 스마트폰 뺏어주세요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데 오늘 새벽 이 청원 게시판에 제1야당 수장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도 이준석 당대표의 스마트폰을 뺏어주세요라는 제목의 다소 황당한 청원 글인데요. 자신을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때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였고 이준석과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선 기간 당대표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며 윤석열 후보가 최종 선출된 후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이 같은 상황을 자신의 SNS에 매일 떠벌리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망쳐왔다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 청원인은 이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이준석 당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그의 모든 SNS를 계정을 강제 탈퇴시켜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청원은 윤석열 후보 최종 선출된 이후 일부 2030 세대 당원들의 탈당을 둘러싼 당 지도부 간의 신경전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 당원들의 탈당 규모가 40명 수준이라고 언급하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수도권 탈당자 수만 1,800명이 넘는다고 내부 문건까지 공개하며 이를 비판했었죠. 이 대표는 오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600명 넘게 탈당을 하셨는데 그중 500명 이상이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였으니까요. 본인이 탈당했다고 인증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40명 이렇게 하면 김재원 최고의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에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면 더 화가 나서 탈당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SNS를 통해 현안뿐 아니라 당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이준석 대표와 그런 활동이 오히려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며 스마트폰을 뺏어달라고 청원에 나선 30대 당원. 청원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당원들의 불만과 내부 갈등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술술술입니다. 내년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는 자당 후보 띄우기와 상대 후보 견제에 나서며 본선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오늘 여야의 대선 후보와 안 후보를 술에 비유해 평가를 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을까요? 도덕성이나 비전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만약에 좀 술에 비유한다면 어떤 후보는 이제 익은 줄 알았는데 이제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썩은 술, 덜 익은 술, 그리고 잘 숙성된 술. 이 의원은 여기서 숙성된 술이 안철수 후보라고 밝혔는데요. 진행자가 썩은 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덜 익은 술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인정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다 같은 제3지대는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김 전 부총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태규 의원의 술술술 비유를 듣다 보니 비슷한 표현을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전에 여야의 대선 후보를 향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는 놈놈놈 대선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자신은 좋은 놈을 맡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여야 양강 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범야권 단일화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독자 완주를 내걸고 여야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썩은 술, 덜 익은 술, 잘 숙성된 술이라는 자체 평가에 과연 국민들도 동의를 할지 앞으로의 본선 경쟁 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3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장관을 제외한 의원 163명이 모두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이신 이용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선대위의 계획과 이재명 후보의 행보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전화로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용빈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동향 관련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이제 모두 취소했는데 부인의 상태가 이제 괜찮으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다시 일정에 복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그런 소식을 들으신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사께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많이 바쁘셨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심신의 피로가 좀 겹치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면서 낙상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안면에 약간의 열상, 그러니까 조금 피부가 손상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봉합 치료를 받으셨고요. 잘 회복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이제 가까이서 간병하시느라고 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일정을 취소했으니까 다시 이제 내일부터 복귀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과 주 1회 정책 토론을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제안을 한 배경 그리고 실제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 제시 능력이 대단히 탁월하시고요. 또 이것을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대단히 확실하신 분입니다. 이 정책 대결을 통해서 진검승부를 겨루자라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코로나19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지금의 민생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속타게 만드는 그런 보복 발언이라든지 망언만 늘어놓지 말고 이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진검 실력 대결을 해보자라는 제안이신 거죠. 예, 사실 대한민국 지금의 위기에는 그런 실력 있는 리더가 가장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책 쇼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1대1 회동 제안은 이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께 임하는 사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경선 토론에 나가서도 이 손바닥에 왕자에 의지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경쟁에 애써서 고개를 돌리려는 이 국민의힘 모습에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선 주인공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 1대1 회동은 국민들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꼭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특히 민주당은 오늘 3차 선대위 인선 발표와 함께 메머드급 선대위 구성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격 합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의 하이에나 발언이나 김 전 위원장의 파리떼, 자리 사냥꾼 등의 독설로 여러 캠프 인사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국민들께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김 전 위원장 역시 정권을 쥐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이 김종인 상황설이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윤 후보가 이런 수렴청정을 받아들일지 김종인 상황과 원만하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홍준표 의원은 또 대선 불참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원팀이 꾸려진다 해도 아마 그것은 가짜 원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특히 더 악조건인 것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힘이라고 여겨졌던 2030 청년 당원들이 탈당 러시를 보이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책 관련 사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정부와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들고 나온 50조 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재정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가계부채가 1,800조인데 비해서 국가부채가 현재 1,000조거든요. 이 현재 국가부채 상황은 OECD 수준에서도 결코 과하지가 않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과 세수가 10조 원가량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이 되고 있어서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신 건데요. 이번에 제안하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 회복에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나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개인 방역을 위한 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를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마치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그리고 국힘의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 더 두텁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도 당정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 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현실 타당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이 50조 원을 만들려면은 추가 국가 채무를 50조 늘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취임 100일 동안의 국가 부채를 50조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 제안 자체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국민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당과도 협의가 안 된 공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이 50조 손실보상 제안은 완전히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합도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본부장을 맡아 경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영광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금융연구원장 출신이시고 예. 지난 이제 경선에서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 이제 본부장직을 이제 맡으셨는데요. 우선 윤 후보의 경선 승리의 요인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그 경제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되돌려 놓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단어 너무도 평범한 단어인데 이상하게 그 두 단어가 확 와닿아요. 네. 예, 요새 같은 때는 네. 영 좀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그 시대적 화두를 누가 좀 실현해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당원들 특히 국민들의 일부지만은 당원들께서 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두 이제 어떤 일치된 의견을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좀 부패 카르텔 뽑고 또 바로 잡고 국민 통합해라.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가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예.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기가 또 침체가 됐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 특징도 궁금하고요. 예.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또 차별화가 돼 있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선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을 보면 좀 나눔의 의미가 좀 많이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나눔이요? 나눠주는 거. 네네. 예. 근데 키우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키워야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키움이 없이 나누는 건 이제 빚밖에 없죠. 네. 지금 사실 미래로부터 끌어다 쓴 빚이 이제 국가부채 1000조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뭐 열심히 하셨다고는 해도 빚이 한 400조가 늘어났거든요. 예, 660조가 이제 1060조가 됩니다. 400조가 늘어난 이 상황, 예, 이런 것들이 키움이 없는 나눔이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윤석열 후보의 그 경제 정책은 키움과 나눔의 조화, 그리고 거기에 공정과 상식을 통한 세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이제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탈원전 같은 무모한 이런 정책을 바로잡는 부분, 그리고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강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와 자율의 가치. 예, 사실 좀 그동안 제가 잘 느껴보면서 이렇게 본 거는
너무 국가주의적이고 설계주의적이에요. 네. 예, 다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음식점 총량제 이거 들으면 참 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그거를 왜 국가가 나서서 하시냐 이런 건데 네. 바로 국가주의와 설계주의의 극복이죠. 자유와 자율, 창의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뭐 복지에 있어서는 어떤 나눔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네. 키움에 있어서 세움에 있어서 그리고 자율과 창의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과 나눔, 거기에 이제 공정과 상식, 그리고 복지까지 세움이죠. 예, 세움과 세움. 예. 네. 거기에 이제 큰 틀을 방점을 찍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지난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이제 위원으로 예, 참여하고 저도 계시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 앞으로 활동 계획 그 방향은 어떤 건가요? 글쎄 참 이 검증특위가 원래 대장동 특위였는데 이제 거기에 좀 더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을 모시고 위원장으로 모시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장동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민관 합동으로 이게 설계가 돼가지고서 너무 많은 그 희생을 강요를 했어요. 네. 땅을 갖다가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관이 없었으면 민들이 했으면 오히려 더 비싸게 제값 주고 샀을 텐데 관이 들어가니까 수용이 돼가지고 네. 거의 한 600여만 원을 예상했던 땅이 평당 600여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250만 원 정도에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원주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집 장사는 또 민간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네. 그 집을 또 파는 데 있어서 집을 사들인 분양 받으신 분들은 또 아주 바가지 값을 내고서 사신 거고 땅은 아주 싸게 사고 집은 굉장히 비싸게 사도록 해서 그 사이의 수익을 화천대유나 청화동인 같은 일부 개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서 약 8,500억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좀 그런 그 소리를 반영해서 이런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네. 관이 들어가서 민한테 이렇게 일부 민간한테 큰 이익을 생기도록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좀 바로잡고 지적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뭔가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고치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의원님께서는 대장동 진상조사 및 환수법을 발의하시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그 법이 사실은 제일 그 하고 싶은 그 취지는 그 일단 조사를 확실하게 하자. 지금 검찰 조사를 보면 아주 몇 명의 사람에 그치고 있어요. 네. 광범위한 조직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를 조사를 해서 잘 이제 그 정리를 한 다음에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을 다 환수하자. 그리고 성남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돈을 성남시로 보내주자.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걸 가지고 피해 보신 분한테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자. 네. 그래서 조사와 환수, 네. 그리고 성남시로의 보상 이렇게 세 단계가 가장 큰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대장동 게이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대장동 방지법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단근일의 최고의 공익 환수라면서 왜 또 대장동 방지법이 나온 것도 뭡니까? 장려법이 나와야지.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단계 조사, 환수 그리고 성남 시민들에 대한 보상 요 세 가지를 제대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부 측에서는 대장동 방지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의견을 좀 내보신다면요. 예, 그 방지법 보면 이제 민간이익 환수를 뭐 적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대장동을 보면은 최대 공익 환수를 자랑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장려를 해야죠. 그렇게 공익 환수를 많이 했으면. 그런데 어떻게 또 방지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게 잘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공익환수에 5,500억을 성공한 단군일의 최대 공익환수다.
그럼 대장동 장려법을 만드시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확실하게 하시고 방지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네. 이 스탠스가 입장이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혼란스럽게 오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메시지에 혼란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직을 이제 맡고 계신데 최근에 가상자산 산업 기본법 제정안을 또 이제 발의하셨잖아요. 예. 네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기본법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가상자산 관련법이 특근법이라고 그래서 규제 중심의 조항만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적 관점에서. 네. 그래서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진흥을 시킬 거냐라는 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규율, 하나는 진흥이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시장 이용자들 보호하고 시세 조작 같은 거 방지하고 미공개 이용 정보 같은 거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조정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금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짤 수 있는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여지. 진흥과 규율의 투트랙 조화 이게 바로 이 기본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근법에서만 할 수 없었던 거를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자. 규율과 진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가상화폐 하면 또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코인 과세를 1년간 유예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셨는데 현재 이재명 후보도 코인 과세 유예를 또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훨씬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1년이었어요. 그냥 1년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이 가상화폐는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놓고서 한 3년 동안 그냥 내팽개쳐 놨어요. 민간 영역에서 막 커지니까 그제서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그 형태가 돼버렸는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마자 처음 하는 게 과세부터 하자. 이거 좀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도권으로 끌어들면서 잘 정비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거래소들도 잘 기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이 안정되고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세를 해야 그게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건 과세할 수 있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유예해놓고 일단 1년 유예해놓고 보고 정비가 잘 되면 1년 있다 하고 안 되면 추가로 더 유예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이제 그 법안을 냈더니 처음에는 뭐 미적미적 하더니 지금에 와서 죄송한 얘기인데 여당에서 막 쫓아오고 있어요. 이 코인 민심 우리 2030들이 또 코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좀 또 놓칠까 또 두려워서 이제서 쫓아오고 있는데 뭐 좀 늦더라도 이 부분은 좀 우리 국민들한테 예의를 지킨다. 선정비 후 과세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갖춰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세금 좀 거둘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할 일도 안 하고 세금부터 내놔라. 이러는 법은 없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굉장히 지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비리 검증 특위에도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계시고 또 윤석열 캠프의 이제 경제 정책에도 또 핵심 축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그 캠프의 선대위 구성이 이제 좀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리고 뭐 의원님도 참여하실지 포함해서 오늘 못하신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 선대위는 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뭐 또 우리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문제도 있고 뭐 제가 설계라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또 새로운 분 다 물론 이제 우리 당 비대위원장 하시다가 이제 잘 끝내시고 이제 지금은 선대위 구성에 약간의 그 온도차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의견차는 같습니다. 뭐 저는 뭐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차를 잘 조정하고 잘 관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또 선대위에서 일하면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새로 다시 찔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G7 수준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또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좀 희망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부동산 문제 요새 뭐
젊은 그 세대에게 참 미안한 마음에 금할 길 없는 것이 너무 그냥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이나 전략들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대위 구성이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의원님은 제 바람이고 하실 거고요. 참여를 하는데 이제 설계자는 아니다라는 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게 많고 또 좀 서두르시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11월 듭니다. 안에는 선대위는 구성이 될 그래야 것이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 못하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역할들이 어우러지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요새 많이 올라가서 제가 참 여의도 올 때만 해도 정말 지지율이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숫자가 올라가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상당히 속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너무 드러내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좋은 분위기를 좀 살려서 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질문에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대장동 관련 이재명 비리 방지법 등 주요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도 7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쌀쌀하니까요. 우산 잘 챙겨주시고 따뜻한 옷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